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입학처 홍성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건국대학교 간단하게 홍보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건국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에 관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는 처장님께서 오셔서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일개 직원이긴 하지만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가장 입학처 직원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경력이 많습니다. 입학처 현재 5년 5개 학기, 2009년부터 제가 계속 입학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교의 전형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건국대학교의 전형만큼은 아마 서울 어느 대학, 전국의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 홍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국대학교는 다 아시다시피 광진구, 서울 약간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온 대학, 어느 대학보다 또는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보다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좋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강남 가는 것도 금방일 거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영동대교를 지나면은 분당이라든가 성남까지도 금방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교, 그쪽도 저희 학교에서는 한 10분이면은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교통이 아주 편한 위치에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학교는 특징이 약간 평지에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른 대학교, 많은 대학교가 일단 산을 끼고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언덕을 끼고 있거나 또는 산 위에 있거나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단 평지에 있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고요. 학교 중앙에 커다란 을가모라고 부르는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 둘레는 한 1km 정도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축제 기간에 호수에 배를 띄워서 조금 말씀드린 뱃놀이 같은 거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기숙사 건물인데 대부분 다 강남권이기 때문에 들어오실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일단 건대가 다른 대학과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학교 법인이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돈벌이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는 건국유업에서 이제 우유를 팔고 있고, 건국햄이라는 것도 이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부동산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하철 2호선에서 건대 입구역 내리시면은 거기에 롯데백화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롯데시네마와 이마트, 그리고 더 클래시 500이라고 부르는 이제 주상복합 실버타운, 그리고 애슐리라든가 TGI 프라이데이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 현재 이런 건물들을 저희가 소유를 하고 있고, 이 업체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대 입구역 그 길목 좋은 데에 한 11층 정도의 롯데백화점이 들어와 있지만 저희에게 다 돈을 내고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옆에 있는 롯데시네마라든가 지하의 이마트도 저희에게 다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약간 조그마한 상가들 한 30여 개 가까이도 저희에게 다 임대료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 작년인가부터 이제 개장을 했는데, 경기도 파주 지역에 골프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까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익 사업들로 돈을 벌어서 학교와 병원에 해마다 한 300억 원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말뿐만 아니라 2013학년도 편입학 전형에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관계가 없으시겠지만, 편입학 전형에서 그 모집 인원들이 대부분 다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12학년도에 비해서 2013학년도는 학교에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에 따라서 그 인원을 뽑을 수 있게 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대부분 대학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지만, 저희는 수익용 재산이 좀 많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 모집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저희 이제 말뿐만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확인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홍보는 여기까지만 하고 전형에 관한 부분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홍보할 건 많습니다. 저희도 산학 같은 것도 많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외국에는 연구소들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려도 저희 잘났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대 잘 나가고 있는 건 다 아실 거라고 보고, 홍보는 안 하고 전형에 관한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수시 모집 이제 60% 대부분 증가하고 있다는 건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KU 자기추천 전형, 입학 사정관 전형입니다. 작년보다 170명 가까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가 됐고요. 논술 전형, 아시다시피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전형입니다. 저희도 이제 500명에서 570명으로 좀 소폭 상승이 됐습니다. 국제화 전형, 토익이라든가 토플 점수 높은 학생들 뽑으려는 전형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논술고사를 보게 되고요. 학생부 100% 전형, 저희가 작년에는 9월달로 좀 원서 접수를 좀 빨리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1월달 다른 대학과 동일하게 수능 끝나고 나서 원서 접수 받는 걸로 좀 뒤로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얘기인데, 디자인 계열과 현대미술 체육교육과 이 4개 학과가 저희가 기존에는 정시 모집 다군에서 선발을 했지만 올해는 나군으로
모집군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체능 계열 쪽 생각을 하셨다면 이거 좀 참고를 하셔서 다른 대학과 좀 이제 겹치는 부분이라든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시 모집 전형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시 모집 전형이 총 13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전형이 13가지가 되다 보니까 뭐 저처럼 이제 오래 한 사람들은 뭐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전형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학원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전형들을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형 명칭을 보시면은 이 전형이 지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뒤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전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입니다. 어떤 학생들 뽑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재외국민과 외국인 학생들 뽑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게 되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이런 쪽이 학생들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해당이 안 되실 것 같고요. 그 아래는 농어촌, 여기 계신 분 다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서울권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특성화 고교, 그리고 재직자, 뭐 상고라든가 공고 이런 데 졸업을 하고 나서 3년 동안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지원이 가능한 게 재직자 전형입니다. 그 해당 사항이 안 되실 것 같고요. 아래쪽에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 등급이 있어야 됩니다. 1급에서 3급까지. 이 정도, 이렇게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는 전형, 내신이 다 1등급이다, 또는 뭐 수능이 전부 다 1등급이라고 해도 몸에 장애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거나, 부모님이 국가유공자가 아니시라서 지원을 못하거나, 또는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라서 지원을 못하는 전형, 이런 전형들을 다 빼버리면은 실제로는 6개밖에 안 났습니다.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는 전형들이. 하지만 이 6개 전형들 중에서도 예체능 계열, 연기랑 체육 같은 경우는 수상 경력, 그러니까 전국 대회 규모의 대회를 나가서 한 8위 이내 이제 수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연기 전형은 연기하는 학생들, 실기로만 거의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체능 계열 쪽 빼버리면은 실제로는 이 4가지 전형밖에 안 남습니다. 전형 13가지 전형들 중에서 9가지는 거의 대부분 해당이 안 되는 전형이고, 이 4가지 전형들 중에서 학생의 강점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KU 자기추천 전형, 서류평가랑 면접, 흔히 말하는 스펙으로 뽑는 전형입니다. 뭐 이야기 말씀드린 거게 스펙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는 뭐 내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통합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논술 전형, 세 번째는 공인 어학 성적 반영하는 국제화 전형, 네 번째는 학생부로 뽑는 학생부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강점, 이제 간단히 말해 스펙이냐, 논술이냐, 토익, 토플이냐, 또는 학생부냐, 이 중에서 강점을 맞춰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 4가지 전형들 세부 사항들, 실제로 학생들 어떻게 뽑는지, 또 전형 과목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KU 자기추천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다른 대학과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심층 면접을 봤을 때 우선 면접과 일반 면접으로 나눠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우선 면접 대상자들은 거의 10월 15일 날인가 합격자 발표가 나오게 되고요. 일반 면접은 11월 6일인가 좀 나오게 됩니다. 그 KU 자기추천 전형은 수능 전에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고요. 1단계는 서류평가, 2단계는 면접으로 선발을 합니다. 서류평가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자기주도 활동보고서,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사 의견서, 교사 추천서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4가지 서류를 가지고 선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기획능 전형은 국가유공자나 이제 농어촌 이쪽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없게 되고요. 하지만 이런 국가유공자 쪽이 아니시면은 이 4가지 서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포트폴리오, 교사 의견서, 이 4가지 서류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4가지 서류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신이 좀 낮다, 다른 일반적인 학생들에 비해서 좀 낮다라고 생각이 돼도 다른 부분으로 어느 정도 메꿀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이런 활동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내신으로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부모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우리 아이 내신이 뭐 몇 등급인데 지원을 해도 되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단순히 내신만으로 뽑는 전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신만 가지고 물어보시면 저희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신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저희도 한 6등급, 5등급까지 다 뽑히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아래 등급도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맨 아래쪽에서, 말씀은 안 되겠지만 거의 끝에서 뽑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인기학과인 정치라든가 상경, 경영 이런 쪽에서도 5등급, 6등급 학생이 뽑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3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뽑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뭐 1등급 학생이 지원을 해도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만 뽑는 전형이 아니라서 학생이 내신이 한 3등급, 4등급이 돼도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충분히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내신이 1등급인데 활동도 전혀 없고 전공 취지와도 안 맞으면은 내신이 전부 다 1등급이다, 전교 1등이라고 해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나서 우선 면접 대상자와 일반 면접 대상자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우선 면접 대상자들은 1등부터 7등, 뭐 10명을 뽑는다 했을 때 1등부터 7등은 우선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8등, 9등, 10등은 일반 면접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우선 면접 대상자들은 특별하게 경쟁률이 없습니다. 저희가 개별 면접만 보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이때 이 개별 면접 때 점수표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들은 어떤 걸 채점을 하느냐, 합격, 불합격밖에 마킹하는 게 없습니다. 그 우선 면접 대상자들은 면접관 3분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면접관 3분이 오시고 학생이 들어와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 중 2분이 불합격 체크한다. 그럼 그 학생 떨어지는 거고요. 2분이 합격을 체크한다. 그럼 그 학생 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면접 대상자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합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그 학생이 서류를 본인이 준비를 안 했다, 또는 약간 서류를 구성하는 방법에서 좀 거짓말이 많다, 이런 경우는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학생이 꾸준하게 준비를 했고 학생의 자료다라고 하면은 우선 면접 대상자일 때 특별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면접 대상자들은 저희가 개별 면접, 집단 면접, 발표 면접, 이 3가지 면접을 1박 2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토요일 날 건대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토요일 날 학생이 오게 되면은 저희가 학생들을 버스에 태워서 경기도나 강원도에 있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신입사원 연수원, 이런 데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첫째 날은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을 하게 되고요. 둘째 날은 발표 면접을 하고 나서 일요일 날 오후에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실제로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거고요. 개별 면접은 말씀드린 대로 면접관 3분과 학생 1명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면접은 주로 학생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적인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류 평가를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 다 사실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특이한 경우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경우다, 이런 거. 그러니까 간간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학생이 몸이 2개여야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야자를 하는데 그 시간에 다른 데서 뭐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거짓이라고 보게 되고요.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학생이 뭐 팀으로 해서 어떤 대회에 나갔다, 이제 이런 내용이 뭐 포트폴리오에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또는 학교 내신이 뭐 학생이 수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수학 내신이 낮다, 그러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 낮냐, 또는 뭐 학생이 가고 싶어 하는 분야가 화학이고 뭐 자기소개서에도 화학 쪽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이 많은데 뭐 과학 쪽 내신이 낮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학생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형식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단 면접은 이제 학생들끼리 토론을 시킵니다. 토론을 시키고 면접관들은 관찰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제 관찰을 할 때는 면접에는 참여를 안 합니다. 면접관들은 이렇게 관찰만 하고 참여를 하는 경우는 학생이 말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경우, 이게 저희가 이제 학생들 좀 3대3 또는 4대4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1대1인 경우는 꼭 말을 해야만 의견을 하니까 꼭 말을 하게 되는데, 3대3 이렇게 팀으로 하는 경우는 다른 팀원들이 말을 잘하면은 학생 한 명은 말을 전혀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뭐 6명이 들어왔는데 5명은 여학생이고 한 학생만 남학생이다. 그런 경우에 남학생은 말 못하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잠깐 정지시켜 놓고 그 말을 안 하는 학생에게 의견을 이제 제시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정도로만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냥 관찰만 하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발표 면접. 첫 번째 형태랑 거의 개별 면접과 거의 유사하게 되고요. 다만 차이는 개별 면접은 이제 면접관들이 학생이 서류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에 비해서, 이때는 학생이 면접장에 들어오기 전에 면접장 밖에서 어떤 문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 20-30분 정도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면접장에 들어와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는 뒤에 화이트보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써가면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 어떤 걸 물어보냐. 근데 토론 같은 경우는 토론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발표는 어떤 걸 물어보느냐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가 물어볼 때 크게 어려운 거는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이 뭐 대학교 들어와야 배울 수 있는 내용 또는 엄청 심화된 과목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에서 다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나왔던 거는 작년에 나왔던 게 사회적 기업. 들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제 기업들 중에서 소득의 일부분을 뭐 학교를 지어주거나 병원을 지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사회에 다시 환원해주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학생에게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뭐 요약이 써진 종이를 주고 학생이 그걸 이제 정리하고 들어오면은 면접관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형식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면접을 다 보고 나서 총점 순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 게 일반 면접이고요. 이거 하나만 보고 합격, 불합격으로 바로 나오는 거는 이제 우선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정관 전형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논술 전형. 아시다시피 논술 전형은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대부분 대학들에서 가장 많이 선발을 하는 전형입니다. 저는 이제 500명 선발을 했다가 이제 570명으로 좀 소폭 증가가 됐고요. 이 전형은 논술 80%와 학생부 20%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부가 20%인데 실질 반영 비율은 2%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1000점 만점이기 때문에 200점 만점으로 들어가는데 기본 점수가 180점이 기본 점수입니다. 즉 2%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원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3등급, 4등급 때 전부 다 1등급인 학생이랑 전부 다 4등급인 학생 간의 학생부 점수 차이는 2.4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0점 만점에서 2.4점이기 때문에 0.24%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즉 변별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전형에서는 등록한 학생들이 내신이 1등급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거의 3등급대이기 때문에 격차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즉 논술 전형에 지원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신은 한 3등급, 4등급 나오면은 이제 변별력이 없고 논술 하나 잘 보면은 합격을 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이 전형, 논술 전형은 가장 큰 문제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18,200명 정도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36.46대 1이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안 되는 학생들 다 빼버리고 나면은 약 6,900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8,000명 중에서 11,000명 정도는 최저학력 기준이 안 됐기 때문에 다 허수였었고요. 나머지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즉 실질 경쟁률은 한 14대 1 정도. 아시다시피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뽑는 인원에 비해서 이제 지원자가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자연계열은 거의 한 자릿수 경쟁률이었었고요. 인문계열은 이제 14대 1, 15대 1. 좀 많이 나갔던 학과는 영어 영문학과가 22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었습니다. 그 때문에 혹시나 논술 전형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원서 접수하실 때 보는 경쟁률은 허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래도 경쟁률을 좀 낮은 데로 지원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문계열이시면 정치라든가 상경, 경영계열로 지원을 하시는 게 실질 경쟁률은 더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학과에서 10명, 5명 선발할 때 상경, 정치, 경영 같은 경우는 거의 30명, 40명 선발을 합니다. 즉패 이상 선발하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더 낮게 되고요. 그리고 논술 점수에서도 최고점과 최저점의 점수 차이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더 큽니다. 이제 그런 거 참고하셔서 이제 뭐 이제 경쟁률 보고 지원을 하시겠다 또는 커트라인 보고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런 쪽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게 되고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개 영역이 2등급, 2등급, 인문계 기준으로 2개가 2등급, 2등급이었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낮췄습니다. 2개 합이 5등급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낮아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2개 합이 5등급으로 낮춰지게 됐고 자연계열은 작년에 3등급, 3등급 2개가 이제 3등급 이상 나와야 됐지만 올해는 합 6등급으로 학생이 뭐 2등급, 4등급이 나와도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일반 선발 최저학력 기준이 좀 낮춰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선발 기준은 인문계는 3개 합이 5등급, 그러니까 일반은 2개 합이 5등급, 우선은 3개 합이 5등급, 자연계는 일반은 2개 합이 6등급, 우선 선발은 3개 합이 6등급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변경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정보가 빠르신 분은 오늘 아침에 기사가 뜬 걸 보셨을 겁니다. 뭐 여러 대학들이 우선 선발 기준 낮췄다. 저희도 이제 교과부 승인이 최종적으로 안 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변경 예정이라고 되어 있던 거였고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2개 5등급, 3개 5등급, 2개 6등급, 3개 6등급으로 낮춰지게 됐고요.
그 논술고사는 인문계는 총 이제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인문사회계 1, 2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수리적 분석,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수리 논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차이가 되게 되고요. 상경대학과 경영대학 쪽 지원하는 지원자들은 그쪽 학과에서는 통계학이라는 분야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논술에서 수리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문과대학이라든가 정치대학, 지리학과, 자율전공학부 이런 데는 그냥 간단히 인문사회 계열 논술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리 논술을 좀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학생이 상경대나 경영대를 가고자 하지만 수리 논술을 좀 어려워한다. 이제 그러시면은 다른 학과 쪽으로 지원을 하셔가지고 전과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건대 같은 경우는 전과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정시모집 생각을 하시면 배치표를 보실 텐데 건국대학교 배치표를 보시면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학과별 높낮이가 좀 몰려 있습니다.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우선 인기 있는 학과는 점수가 좀 높고 비인기 학과는 점수가 좀 낮게 돼 있는데 건대는 인기 학과도 약간 적당하게 높고 비인기 학과도 적당하게 낮고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억지로 인기 학과를 쓸 필요가 없이 비인기 학과에서 인기 학과로 쉽게 전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조건 인기 학과 쪽, 무조건 가고 싶어하는 상경이나 경영 쪽을 무리할 필요가 없이 철학이라든가 사학과 쪽으로 입학을 하고 나서 이 학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학과 정원의 50%까지 전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자연계열입니다. 저희가 자연계열 논술 같은 경우는 기존에 6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리수학 2문제, 화학수학 2문제, 생물수학 2문제 해서 총 6문제. 물화생 1문제씩 수학 3문제에서 6문제가 나왔지만 올해는 4문제로 지금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거는 학과 그 모집 단위가 정한 거 한 과목이랑 학생이 선택하는 거 한 과목. 그래서 화학이라든가 이제 화학 계열 학과는 대부분 화학을 지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명공학이라든가 뭐 생명과학, 특성화학, 뭐 그러니까 생명공학 쪽, 뭐 이런 쪽, 생명공학 쪽은 그냥 생물 쪽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건축이라든가 토목, 전자전기, 인터넷 미디어, 컴퓨터 공학 이런 쪽은 물리가 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물리화학 아니면 화학생물 대부분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전형 말씀드린 대로 토익 점수 높은 학생들 또는 토플 점수 높은 학생들 뽑으려는 전형입니다. 근데 지원 자격 자체는 900점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합격을 하려면은 거의 970점 정도, 인문계열은 970이나 80점 정도 나와야 이제 합격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은 지원 자격 자체는 825점이지만 825점 가지고 지원을 하면 거의 90% 떨어집니다. 일단 930점에서 40점 정도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전형의 특징이 논술고사가 30%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논술고사가 논술 우수자 전형,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들이 쓰는 논술 우수자 전형의 논술고사와 동일한 논술을 봅니다. 즉 논술 우수자 전형 쓰는 학생들에게는 뭐 적당한 논술인데 국제화 전형 쓰는 학생들은 너무나 어려운 논술입니다. 보통 이 국제화 전형은 외국에서 살다 오고 재외국민 안 되는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인데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논술이기 때문에 이제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자연계 논술을 다 풀면은 토익 885점으로 합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6문제를 출제를 할 때 대부분 한 문제 맞추는 수준의 이제 점수가 평균이 그 정도밖에 안 나왔었기 때문에 한 5문제, 6문제 맞추는 수준의 이제 학생이었다면은 토익이 한 885점 정도 나왔어도 합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좀 특이점이 있는 거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학생부 전형입니다. 학생부 100%로 뽑게 되고요. 이제 이 전형의 특징은 우선 선발을 하고 나서 일반 선발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수능에 우선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문계는 세계합이 5등급, 자연계는 세계합이 6등급. 이 우선 선발 기준 만족한 학생들로부터 정원을 다 채웁니다. 뭐 애들이 이제 등록을 안 해서 빠져나간 인원이 있으면은 그 부족한 인원도 이 우선 선발 기준으로부터 일단 다 채우고 나서 우선 선발을 일단 다 끄집어 올렸는데 그래도 정원이 부족하다. 그 경우에 이 일반 선발 기준 맞춘 학생들로 남는 인원을 채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까지는 어떤 형태가 이루어졌었냐면은 일반 선발로 합격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거의 내신이 1등급, 인문계는 거의 1점대 중후반이 나와야 이제 가능했었고요. 자연계열은 2점대 초반, 그러니까 뭐 반에서 1등, 2등 거의 그런 수준 내신이 나와야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선발 이 기준으로 합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인문계열은 2등급 정도, 자연계열은 이제 학과에 따라서 3등급 초반까지
나오면 합격이 가능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인문계가 세기합이 4등급, 자연계는 세기합이 5등급으로 기준이 좀 올랐었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올렸더니 우선 선발 기준을 만족을 하면 거의 90% 합격이었습니다. 제가 90%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딱 2개 학과만 일반 선발 한 명도 선발이 안 됐었기 때문에 수의학과랑 생명과학 특성학부만 우선 선발에서만 100% 충원이 됐었고요. 나머지 학과들은 일반 선발에서 인원들이 뽑혔습니다. 저희가 우선 선발 정원 미달될 때까지 내려가고 나서 일반 선발 뽑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반 선발 뽑혔다라는 거는 우선 선발 기준을 만족한 학생들은 일단 다 합격 기회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만 만족을 하면은 웬만하면 다 합격을 하는 6등급, 7등급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 우선 선발 기준이 좀 낮춰졌기 때문에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일어나기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 기준을 만족을 할 때는 한 2, 3등급 이내, 그리고 일반 선발 기준을 만족을 할 때는 1, 2등급 이내는 나오셔야 좀 지원해볼 만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도 변경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실제로는 다 공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률은 이게 12.48대1이라고 나왔지만 이것도 최저학력 기준 못 맞춘 학생이 많기 때문에 좀 떨어지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게 한 6,000명 정도인가 지원했었는데 그중 한 1,000명 좀 넘게 기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좀 더 떨어지게 됐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시 모집 전형은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전형입니다. 사정관, 논술, 토익, 토플, 학생부. 이 4가지 전형 중에서 이제 학생의 강점에 따라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국대학교 보니까 이제 정시 모집 부분까지 발표를 하시던데 일단 저희는 지금 이제 수시 모집 기간이라서 정시 모집은 좀 빠진 상태입니다. 정시 모집은 좀 말씀을 드리면 인문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분위 평균 92%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 자연계 같은 경우는 100분위 평균 한 88%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학과별 편차는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과를 너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인기학과인 철학이나 사학과 써도 상경이나 경영으로 쉽게 전과를 할 수가 있었고요. 뭐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물리라든가 건축 토목으로 입학을 하고 나서 생명공학이라든가 화학공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쉽게 전과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최고점, 최하점 평균이 좀 많이 학과별 편차가 많이 없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건국대학교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